네, 오늘은 사회 불평등 파트입니다. 3단원 문화 파트가 끝났고 4단원이에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 변종의 요인과 양상을 배웠거든요. 자, 문화 변종의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요인과 무슨 요인이 있었어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재적 요인은 그 사회 안에서 사회 변동을 초래한다면 외재적 요인은 그 사회 밖에서 들어와서 그 사회 변동을 초래합니다. 자, 내재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라고? 네, 발명과 발견이 있었습니다.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고 발견이 있었던 걸 찾아내는 거였죠. 근데 이 발명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됐죠. 1차적 발명. 네, 1차적 발명과 2차적 발명입니다. 1차적 발명의 대표 사례는 네, 활입니다. 사냥도구인 이 활. 근데 이 2차적 발명은 기존에 있었던 걸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활을 당겼더니 소리가 나죠. 이쁜 소리가 나는 걸 깨닫고 만든 악기. 네, 줄로 된 현악기, 하프 같은, 검은고 같은 이런 현악기가 2차적 발명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라면 2차적 발명은 있었던 걸 응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이걸 구분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재적 요인은 전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파가 두 가지로 분류됐죠. 뭐랑 뭐? 간접 전파. 네, 간접 전파랑 직접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접촉, 교역, 무역을 통해서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향신료 들어온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 전파는 뭐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하죠? 그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거를 간접 전파이랑 문화 변동이라고 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한류 전파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네요. 근데 이제 전파가 사실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방금 말한 직접 전파, 간접 전파랑 좀 맥락이 달랐죠. 자극 전파입니다. 자극 전파는 뭐 플러스 뭐였죠? 발명이 먼저가 아니죠. 전파. 전파 플러스 발명이었습니다. 다른 사회의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바로 자극 전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라는 문자를 소개해드렸고 체로키 문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다양한 문화 변동의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해서 서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진 현상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3의 문화가 키워드 중 하나죠. 여기서 이 제3의 문화는 발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만 문화융합은 다른 맥락이에요. 자, 불고기 피자 생각해보세요. 불고기도 있고 피자도 있는데 그냥 그 둘을 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섞여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걸 문화융합이라고 하고 이 문화융합의 고유 표현이 제3의 문화입니다. 발명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먹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를 문화 동화라고 한다고 했고요. 우리의 고유 주거 문화나 의복 문화가 사라지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 걸 문화 병존, 문화 공존, 동의어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식 문화들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문화 융합과 문화 병존의 공통점은? 맞아요.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모두 유지되는 거였고요. 이것과 대비되는 문화 동화의 차이점은 어느 문화의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본차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잘 볼게요. 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불평등. 불평등. 그리고 뭔가 소수의 의견이 뭔가 묵살당한 느낌인가요? 뭐 그런 맥락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사실 사회 불평등, 빈부격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전 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 나머지 하위 99%의 소득보다 더 많은,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등한 걸까요? 발음이 꼬였다. 왜 이렇게 불평등한 걸까요?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자본주의.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의 다양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고요. 또 이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기능과 갈등론이 오랜만에 나왔죠. 이게 또 우리 수능의 주요 테마인데 이 관점으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학습지를 한번 보세요. 동글뱅이 1번을 보니까 개인이나 집단 간의 재산, 권력, 미신 등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밑줄.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된다. 여기도 있죠.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뭐라 한다? 이걸 바로 사회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 불평등은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경제적 불평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정보 불평등 정도가 있겠네요.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건 크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 문화적 불평등, 그리고 정보 불평등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소득의 평등 정도가 평등한 것 같아요? 불평등한 것 같아요? 평등하다고 느낀 친구도 있고 불평등하다고 느낀 친구도 있겠죠. 물론 다 다르게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사람들의 대답이 어떠냐? 우리나라의 경제적 소득 평등 정도를 40.5%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36%는 대체로 불평등하대요. 사실 평등하다고 말한 사람은 13.6%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느낀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이 소득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건 뭐에 많고 적음이었을까요? 맞아요, 돈입니다. 이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전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아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 비하면.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뭐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교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한 200 조금 넘게 봅니다. 생각보다 월급이 적죠. 그래서 그걸 또 제 생활비에 뭐 자취방비에 뭐에 빼니까 진짜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어서,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질문, 저는 권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권력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저는 권력이 많을 수 있어요. 전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제 맥락을 좀 관점을 다르게 보자고요. 전 학교에서 권력이 많지 않아요. 왜? 저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죠? 전 이제 1년 넘어서 이제 2년 차일 뿐이고요. 제 위에는 기상성 같은 선배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 시키면 저는 꼼빡 죽어가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키면 해야 하는 쪼렙 교사에 불과하죠.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권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막 권력을 휘두르는 스타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 불평등도 높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권력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명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전 명예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다행히 명예는 적어요라고 말을 안 하네요. 감사합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명예는 있어야죠, 그렇죠? 사실 제 직업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좀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을 받는 직업군에 속하죠. 그래서 명예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이랑 저 직업을 모른 채 막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근데 직업이 어떻게 돼서 하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이렇게 달리 보더라고요. 마치 선생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봐요. 좀 평소 태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느낌이에요. 네? 가수 느낌. 감사합니다. 제 앨범도 발매했죠. 일찍 가수고 곧 2집 나옵니다. 자,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달라짐을 느끼면서 역시 선생님이 그래도 직업이 좋은 직업이긴 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거든요. 어쨌든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도의 명예의 많고 적음으로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불평등은 정보에 대한 접근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보 불평등이 높은 나이대는 어느 나이대? 아무래도 어르신 나이대인 거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정보에 접근이 좀 어려우니까 그럼 그분들은 정보 불평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돈에 많고 적음으로,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에 많고 적음으로,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명예에 많고 적음, 정보 불평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한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이 세상에는 다양한 불평등이 있고요. 이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기능론입니다. 자, 일단 학습지를 찾아볼게요. 자,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직업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학습지 1번을 보세요. 이 다양한 직업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뭘 수행해요? 중요한 역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기능은 다르죠. 이 각각의 직업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래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많은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대요. 밑줄. 이들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높은 임금, 높은 보수가 주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답니다.
그리고 동글뱅이 2번을 보세요. 그리고 이 직업들은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밑줄을 쳐주세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데 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기능적 중요도라고 합니다. 직업마다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인 기능적 중요도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서 임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배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분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차별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라고 말하죠. 거기다 밑줄. 두 번째 줄에 자원이 차별적으로 분배된다고 파악한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른 밑줄. 능력과 노력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르게. 이거를 바꿔 말하면 차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차별적으로 보상. 이러한 차별적 보상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뭘 부여한대요? 네, 동기를 부여한대요. 개인의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또 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보네요. 여기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되셨나요? 준영아 잠깐 한 번만 끊었다가 다시 바로 불러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능론자들은요, 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마다 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의 기능적 중요도가 다 다르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국한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업들 중에 연봉,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은 어느 직업일까요? 의사의원, 의사? 회계사, 판사? 삼성 뭐? 삼성 부회장, 삼성 부회장. 네, 정답을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업 고위 임원, 즉 CEO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 CEO의 평균 임금은 1억 4,763만 원이래요. 평균 연봉이. 상당히 높죠. 제 몇 배를 버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산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1억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도선사예요. 도선사라는 직업 좀 생소하죠?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큰 배의 항로를 정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4위가 외과. 그냥 의사가 이제 쭉 나오겠죠. 외과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안과 의사, 내과 의사, 한의사, 방사선과 의사, 정신과 의사 등등등 해서 의사 계열, 교수 계열. 아무튼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인정받는 직업군은 다 싹 다 나와 있네요. 자, 기능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 직업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 수행해요, 안 해요? 하죠. 이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굴러가죠. 기업 고위 임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삼성 같은 튼튼한 기업들이 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법도 잘 만들어지고 사회도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약간 방송용 멘트 같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플 때 치료를 받고. 이렇게 이분들은 정말 각자 역할을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기능론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 이분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차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있는 직업들,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상상이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6시간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눈에 보이는 지표를 갖고 여기 있는 다양한 직업 중에 의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대 등급 컷을 갖고 왔거든요. 네,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점수네요. 1.0. 네, 등급 평균이 일단 여기 보이는 것처럼 1.0이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 보세요. 396이래요. 그냥 모든 과목이 다 1%라는 거죠. 그냥 1등급도 아니요. 1등급 중에 1등이라는 겁니다. 1등급도 같은 1등급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서울대 의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도 힘들걸요? 냉정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못 받아요, 저거. 네, 저거는 진짜 제 서울대 친구들 보면요, 그냥 머리가 그냥 난 놈들이에요. 약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랑 좀 다른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진짜 뼈 빠지게 공부를 했을걸요. 우리 놀고 있을 때, 우리 롤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었을 거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뼈 빠지게 정말 잠 줄여가면서 공부해서 겨우 이 등급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의대 갔어요. 그럼 선생님 되나요? 의사 선생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6년 동안 다른 과는 4년이면 되는
근데 의대는 6년 동안 학부 생활을 해야 돼요. 6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선생님 되냐?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뭘 패스해야 돼요? 국가 의사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인턴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 의사고시를 패스해야죠. 국가 의사고시 패스하면 이제 인턴을 해서 1년 동안 다양한 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고요. 이 경험을 쌓고 나면 이제 레지던트 생활을 4년을 하는 겁니다. 군대도 이제 가는 거죠. 그거 나중에 군대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군의관으로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죠.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래서 4년 동안 레지던트를 끝내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군대 2년까지 포함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쓴 거죠? 10년 넘었고 10년이 뭐야?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까지 치면은 거의 뭐 15, 16, 17, 18 그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 인생만큼 공부를 한 분들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 임금 받는 거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해야죠. 그 정도 노력했으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능론자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노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니까? 동기, 성취 동기가 생겨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18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했는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직업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노력하겠어요? 굳이 노력 안 하죠. 정말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선 차별적 보상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이 직업이 가진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서 차별적 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직업에 더 많은 임금을 줬고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직업에 적은 임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벌어지는 거죠?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론에 따르면 이 빈부격차, 사회 불평등은 어떤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필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결론. 따라서 사회 불평등은 어떻다? 필요하다 밑줄. 왜? 우리의 뭘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성취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다를 세 글자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그래서 기능론은 이 사회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기능론자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론자들의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누구죠? 네, 갈등론일 거예요. 그 갈등론을 보기 전에 그냥 이건 이제 수업이랑 조금 관련이 없는데 그냥 여러분한테 제가 따로 하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넣은 자료고요. 이거는 이제 소득이랑 직업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이가 이제 연봉과 직업 만족도가 둘 다 높은 직업군이에요. 뭐 CEO, 국회의원,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직업들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연봉이 높아도 직업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데가 있네요. 어떤 사람들? 운동선수들입니다. 왜 운동선수들은 연봉이 높지만 만족도가 떨어질까요? 맞아요. 되게 거대해져. 일단 훈련이 너무 많고요. 그 운동선수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한 것도 너무 많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훈련 그 경기 잘 못하면 또 욕도 엄청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고요. 근데 반대로 돈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직업도 있네요. 어느 직업이 먼저 보이나요? 신부. 신부가 제일 먼저 눈에 띄긴 하는데 뭐 이분들은 당연히 사명감 갖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럴 거고 제 눈에는 국어교사가 먼저 떴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보수는 적지만 만족도가 높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네, 높아 보이죠? 저는 이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 이 선생님을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랑 있는 순간도 너무 좋고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수업하고 또 수업 외적으로도 상담하면서 갖는 이런 대화 시간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물론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직업들은 대부분 직업 만족도가 연봉이랑 상관없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돈을 쫓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수업 외적으로 자료를 넣었고요. 아무튼 그냥 이건 흘려 들으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기능론과 대비할 수 있는 갈등론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갈등론자들은 기능자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학습지를 보세요. 1번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누가? 지배층. 그렇죠. 지배 집단이. 좋습니다. 갈등론은요,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지배 집단이 이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밑줄 자신들이 누리던 권리와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뭘 부여했대요? 같이 높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밑줄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던 그 직업들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나타난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능론이랑 대비되게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사회 유지와 존속을 위해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대요. 밑줄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능론자들은 직업의 중요도가 다 다르다고 했지만 갈등론자들은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차등 분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등 분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지위와 많은 보수가 주어지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회도 무엇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로 표현할 수 있죠? 가정 맞습니다. 가정 배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가정 배경의 영향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돈이라고 하는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도 지배 집단의 권력과 강제에 의해서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기능론과 하나하나 다 대비가 되네요. 잘 적어주시고 주님 한 번만 다시 껐다 켜줘. 네, 그러면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능론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이 직업들마다 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의 기능적 중요도가 더 다르대요.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답니다. 근데 갈등론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능적 중요도? 그 기능적 중요도 도대체 누가 정한 건데? 우리는 그 기능적 중요도에서 아무도 동의한 적이 없어. 이 기능적 중요도는 누가 정했다고요? 지배 집단 니들이 정한 거잖아. 니들이 멋대로 정해놓고 우리한테 지금 따르라고 하면서 그걸 왜 마치 우리가 정한 것 마냥 포장을 하고 있어? 라면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능적 중요도가 높다고 말했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연봉 리스트가 높았던 그 직업군들 그건 다 누가 갖고 있던 직업이에요? 기존의 지배 집단이 갖고 있던 직업이잖아요. 기존의 지배 집단이 이미 의사였고 이미 판사였고 이미 국회의원이었고 다 좋은 직업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마냥 이렇게 그들이 이미 가치를 설정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마치 당연한 것 마냥 받아들이게끔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능론이 말하는 이 사회적 기능적 중요도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질문입니다. 요분들 있잖아요. 요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환경미화원 아저씨.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의사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분들도 얼마나 중요한 일을 수행합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의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아름다운 제주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쓰레기 더미가 되겠죠. 우리 제주는 관광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제주가 더러워지면 관광객들이 줄어들 거고 우리 지역 경제도 침체되면서 제주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입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으니까 이 제주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분들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덜 받는 직업군 중에 일용직 근로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편하게 듣고 있죠. 이 학교 건물도 그분들이 지으신 거고요. 또 그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집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론자들은 직업마다 귀천이 있고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다고 말하지만 갈등론자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 일용직 근로자들, 환경미화원들 모든 직업은 다 동일하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대요. 그러니까 차등 분배를 하면 안 되고 무슨 분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균등 분배. 균등 분배라고 써주십시오. 차등 분배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되는 측면으로 균등 분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당연히 균등 분배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갖기 위한 기회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데요? 가정 배경에 영향을 받는데요. 기능론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요? 가정 배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요. 자,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몇 개 보여줄게요.
자, 대한민국의 부의 양극화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 80% 이상의 사람들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한 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 때문이래요? 여기 나왔죠. 부의 대물림, 바꿔 말하면 가정 배경입니다. 결국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의 자녀는 계속 잘 살고요. 못 사는 집의 자녀는 계속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의 대물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랑 비교했을 때 자수성가 비율 순위가 항상 낮네요. 이런 거 보면 꼭 우리나라는 뒤에서 1등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무려 97%나 되는데 한국은 23%밖에 안 되네요.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할 때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도움받은 경험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모의 직업군은 고용주, 고위급 공무원, 고소득 자영업자, 교육직, 교수, 전문직 의사, 변호사, 예술가 막 이런 뭔가 사회적 인정받는 직업군에 가진 그 부모님한테만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 배경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물론 그 개인의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 건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탁 까놓고 말해서 제가 선생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5, 1등급 받으려면 학교 교육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솔직히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학원 다니잖아요. 다 사교육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교육비가 어때요? 지나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은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냥 중산층에 불과하고요. 막 한 수업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개인 과외를 받기에는 너무 버겁죠. 근데 그런 과외를 받아야지만 사실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의 노력으로 올 1등급 받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누구보다 탈출하고 싶은 것, 가난에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피지배 집단의 자녀고요. 그들은 가난에 이미 실증났습니다. 이 가난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지금 당장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또래의 친구들인데도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지금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좋은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없고 좋은 직업도 얻을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처럼 가정 배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게 갈등론자들이고요. 이거는 제 여담이긴 한데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재수해가지고 어렵게 저와 같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수업을 같이 들어도 정규 수업 끝나면은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왜? 뭘 갚아야 되니까? 밀린 학자금 대출, 등록금,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듣고 나면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맨날 장학금 탔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부모님 도와드렸는데 그 친구가 저 보면서 자기도 공부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당장 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가서 알바해서 배달하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일해야지만 겨우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밀린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 배경 영향 굉장히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현실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멋있는 경찰 아저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물론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음을 말하는 게 이제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게 갈등론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갈등론자들이 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 이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자체도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래요. 여기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새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펭귄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물개도 있고 강아지도 있네요. 자,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모두 똑같은 시험을 봐야 한대요. 그래서 시험 종목이 뭐예요? 나무에 오르랍니다. 자, 공정한 시험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건가요? 그럼 모두 같은 상황일 때, 동등한 상황일 때 똑같은 시험을 보는 게 공정하죠. 이 상황에서 나무 오르기 시험을 보는 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원숭이랑 새한테 유리한 거죠. 코끼리 나무 부시기나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시험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럼 이 사회가, 이 시험이 왜 이렇게 불공정한 걸까요? 이 시험 자체를 누가 정했기 때문이야? 맞아요. 윗대가 아니라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점점 지배 집단 분들께서 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이 사회 구조도 정해놓았고 시험 구조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그 시험을 유리하게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 구조는 다시 또 다른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만들겠죠. 재생산하고 유지하고 되물 반복되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불평등한 직업 구조가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유지한다고 강조할 겁니다. 근데 이 기존의 불평등 구조가 유지되는 게 타당한 결과예요? 아니요. 불평등 구조에 의한 불평등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이 구조,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나타난 이 사회 불평등을 갈등론은 그대로 냅둬야 할까요? 아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제거해야 돼요. 맞아, 제거해야 해요. 그래서 갈등론 입장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 불평등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 나타난 불평등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 게 갈등론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요한 잠깐 껐다가 켜줘. 네, 그러면은 처음 배운 관점은 아니지만 처음 바라보는 내용이니까 이거 제가 또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기능론의 핵심 키입니다. 기능론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이 직업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게 다르대요. 무엇?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기능적 중요도. 네, 이 기능적 중요도가 모두 다 다릅니다. 이 기능적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차별적 분배. 차별적 분배, 차등 분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으니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에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즉 차등 분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차등 분배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동기. 맞아요. 성취 동기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왜? 내 능력과 노력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취 동기를 강조하고요. 이거를 관점을 바꾸자면 개인들의 능력과 노력을 강조한다는 거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갈등론이 가정 배경을 강조했던 것과는 다르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강조하는 게 기능론자들의 논리고요. 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본인이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그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회 불평등, 빈부격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기능론에 따르면 이 사회 불평등은 어떤 현상이에요? 필요한 현상이에요.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현상이고요.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 불가피한 현상이네요.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면서 또 필요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바로 갈등론이죠. 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이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가 다 다르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그럼 모든 직업은 다 중요하다고, 평등하다고 보겠죠.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하다.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는 지배 집단 니들이 정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한 적이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 분배가 아니라 무슨 분배를 해야 한다고요? 균등 분배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직업은 다 중요하니까 의사건 환경미화원이건 일용직 근로자건 뭐건 어떤 직업이 있든 간에 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균등 분배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 균등 분배를 했을 때 이 사회에 뭐가 사라질까요? 사회? 불평등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론에 따르면 차등 분배가 아니라 균등 분배를 했을 때 성취 동기가 높아질 겁니다.
왜? 갈등론자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불평등이 사라지길 바라잖아요. 이 불평등이 사라질 때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능론과 대비되게끔 자등분배가 아니라 균등분배를 했을 때 성취동기가 높아진다고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론과 대비되게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의 영향을 강조한다고요? 가정 배경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제도 자체가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사회 제도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즉,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제도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또 다른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유지시키고 있고 재생산시키고 있고 되풀이되게끔 반복되게끔 하고 있어요. 유지, 재생산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유지되는 이 사회 불평등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이니까 이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그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갈등론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셨겠네요. 자, 다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학습지를 돌려서 기출 문제를 풀어주세요. 주시장을 잠깐 끊어주죠. 네, 그럼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이 11번 질문은 무슨 관점인가요? 맞아요,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긴 한데 심장과 머리카락의 역할이 동일하게 중요하진 않답니다. 그래서 심장이 머리카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논리로 직업 간에 발생하는 보수의 차이도 그 직업이 갖는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즉 기능적 중요도의 차이로 언급을 했으니까 기능론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럼 1번. 균등분배는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저해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균등분배를 했다는 건 뭐에 따른 대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여러분들의 노력, 개인의 노력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취 동기가 저해될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니은 균등분배는 기존의 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한답니다. 균등분배가 아니라 차등분배겠죠. 차등분배. 차등분배가 기존 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할 게 그렇다고 균등분배가 기존 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는 게 갈등론의 맥락은 아닙니다. 갈등론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디귿 균등분배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대요. 맞아요? 그쵸. 균등분배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미 재능을 갖고 있는 이 인재들이 굳이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인지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적재적소의 배치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었고요. 리을 균등분배는 사회적 희소가치 즉 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제다. 이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균등분배가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제라고 보는 건 당연히 갈등론이겠죠. 기능론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빈부격차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갑은 무슨 관점인가요? 갑은 갈등론입니다. 기득권층이라는 고유 표현도 나왔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이득이 되도록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갈등론이고 쉽게 찾으셨을 거고 당연히 을은 기능론이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몫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표현을 했으니 노력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빈부격차가 나타난 거다. 기능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1번 갈등론은 사회 기여 정도에 따라서 희소가치가 분배된다고 볼까요? 이건 누구? 네, 이건 기능론입니다. 사회 기여 정도는 쉽게 말하면 결국엔 개인의 노력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갑을 을로 바꿔줘야겠고요. 그 다음 2번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구조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된다고 본대요. 이건 누굴까요? 네, 이건 갈등론이에요. 을을 갑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기능은 이렇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때?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이 불평등이 해소되고 누구나 잘 사는 세상으로 이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갈등은 그 소리에 대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대로 냅두면 그냥 이 불평등은 끊임없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능론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고요. 3번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있대요. 자, 둘 다 무슨 관점이에요? 둘 다 미시적. 둘 다 거시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갈등론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또 다른 사회 불평등을 낳는다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론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능적 중요도에 따른 임금의 차이로 사회 불평등이 나타날 거라고 볼 겁니다. 둘 다 사회 구조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기능론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대요. 네, 둘을 바꿔주면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갈등론도 사회 불평등을 어떤 현상으로 봐요?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기능론만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갈등론에 따르면 이 사회 불평등은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기능론의 표현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도 주의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5번. 그럼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보고 반대로 기능론은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대요. 어때요? 갈등론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거고요. 반대로 기능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보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네, 끊어주세요.